여기 프랑스 기후학자가 일본에서 목격한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20년간 극한 날씨를 연구해온 그가 작년 여름 일본에서 마주한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다는데요. 도착하자마자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운 41.2도의 살인적 더위가 그를 덮쳤고, 라멘 가게의 플라스틱 음식 모형들이 녹아내리는 기괴한 장면까지 목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병원 복도는 열사병 환자들로 가득했고, 간호사는 마치 전쟁터 같다며 울먹였는데요. 설상가상으로 규모 8.8 대지진과 쓰나미 경보까지 발령되면서 일본 전체가 대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정말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재난이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는 거예요. 극한의 폭염 속에서 태풍까지 덮쳐 그가 본 일본의 모습은 더 이상 선진국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제 이름은 제리온 발레몬트예요. 저는 20년 가까이 전 세계의 극단적인 날씨 패턴을 연구해왔죠. 하지만 2024년 여름, 일본으로 연구 여행을 갔을 때 목격한 것은 그 무엇도 저를 준비시켜주지 못했습니다. 복합재해를 전문으로 하는 기후학자로서 저는 동료들이 이미 이상기후 현상이라고 부르는 것을 관찰하러 갔었어요. 하지만 제가 선진국을 강타한 역사상 가장 파괴적인 자연재해들의 융합을 목격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나리타 공항에서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열기가 마치 물리적인 벽처럼 저를 때렸습니다. 공기가 너무나 뜨거워서 숨쉬기조차 고통스러웠어요. 제가 데스밸리나 사하라 사막에서만 봤던 그런 강도로 공기가 일렁이고 있었죠. 제 측정 기기들은 즉시 믿기 어려운 온도를 기록하기 시작했습니다. 탐바시에서 섭씨 41.2도라니 모든 이전 기록을 깨뜨리는 수치였어요. 뉴스 방송국들은 끊임없이 기록적 폭염이라는 말을 반복했지만 그 단어들조차 숨쉬기 아플 정도로 뜨거운 공기에 숨막히는 현실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죠. 저는 믿기 어려운 방식으로 나타나는 폭염을 보며 매혹과 공포를 동시에 느꼈습니다. 후쿠오카의 한 라멘 가게 밖에서 저는 플라스틱 음식 모형들이 말 그대로 녹아내리는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어요. 면들이 접시에서 흘러내리며 그들이 표현하려던 음식의 기괴한 패러디를 만들어내고 있었죠. 자연재해라고 가게 주인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구할 수 있는 것을 구하려고 애쓰며 고개를 흔들었어요. 이 녹아내리는 모형들은 우리의 새로운 현실을 상징하는 바이럴 이미지가 되었답니다. 정상적인 것을 표현하려는 우리의 시도조차 눈앞에서 녹아내리는 세상 말이에요. 병원들은 넘쳐나기 시작했어요. 저는 도쿄의 한 응급실에서 의료진들이 열사병 환자들의 끊임없는 행렬과 씨름하는 모습을 목격했죠. 간호사 한 명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런 건 본 적이 없어요. 마치 전쟁터 같아요. 그녀의 눈은 피로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고 목소리는 지쳐 있었죠. 복도는 IV 링거를 맞고 있는 환자들로 가득했고 의사들은 환자 사이를 급히 오가며 가장 위급한 케이스를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나이든 분들이 특히 취약했어요. 많은 분들이 에어컨을 켜는 것을 꺼려했거든요. 전기료를 걱정하거나 단순히 이런 극단적인 더위에 익숙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밖에서는 도시의 인프라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스팔트가 말 그대로 거품을 일으키며 끓는 것을 봤어요. 마치 화산지대처럼 표면이 부풀어 오르고 갈라졌죠. 한 건설 노동자가 자신의 부츠 밑창이 도로에 달라붙는 것을 보여주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이런 날씨에는 일할 수가 없어요라고 그가 말했더군요. 철도 선로는 열로 인해 휘어졌고 유명한 신칸센조차 안전 우려로 서비스를 줄여야 했습니다. 일본의 효율성과 정확성의 자부심이 자연의 힘 앞에 무너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정말로 저를 놀라게 한 것은 사람들의 회복력이었습니다. 파괴적인 더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공동체들이 함께 모이는 것을 봤어요. 이웃들이 서로를 확인하고 특히 혼자 사는 노인분들을 챙기는 모습을 봤죠. 상점들은 에어컨이 잘 나오는 곳을 쿨링 센터로 개방했고 누구든지 더위를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교토의 한 편의점에서 저는 주인이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무료로 물병을 나눠주는 것을 봤어요. 서로 도와야죠라고 그가 간단히 말했습니다. 마치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자연스러운 일인 것처럼 말이죠. 저녁이 되어도 더위는 거의 수그러들지 않았어요. 밤 기온이 30도 아래로 떨어지지 않아서 잠을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호텔 방에서 저는 에어컨을 최대로 틀어놓고도 땀을 흘리며 누워 있었습니다. 바깥에서는 도시가 이상한 소리를 내고 있었어요. 에어컨 유닛들의 끊임없는 웅웅거림, 응급 차량의 사이렌, 그리고 과부하로 펑 하고 터지는 변압기 소리가 들렸죠. 창문을 통해 저는 도시의 불빛이 깜빡이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전력망이 전례 없는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폭염이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기록하기 위해 시골로 향했습니다. 한때 푸르렀던 논이 갈색으로 바뀌어 있었어요. 벼식물들이 말라붙어 있었죠. 한 농부를 만났는데 그는 60년 동안 농사를 지었지만 이런 것은 본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땅이 죽어가고 있어요라고 그가 말했어요. 그의 목소리는 슬픔으로 떨리고 있었죠. 그는 자신의 밭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관계 시스템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요. 물이 작물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린다고 했어요. 그의 가족은 여러 세대에 걸쳐 이 땅을 경작해왔는데 이제 그는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것이 남아있을지 궁금해하고 있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 학교 운동장에 들렀어요. 비어있어야 할 시간인데도 아이들이 밖에서 놀고 있지 않았죠. 선생님 한 분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밖에서 노는 것이 너무 위험해서 쉬는 시간을 실내로 옮겼다고요. 아이들이 답답해하고 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안전이 우선이죠. 교실 창문을 통해 저는 아이들이 에어컨이 나오는 실내에서 조용히 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평소 같으면 밖에서 뛰어놀았을 그들의 에너지가 억눌려 있었죠. 미디어는 끊임없이 업데이트를 제공했습니다. 사망자 수가 늘어나고 온도 기록이 깨지고 정부가 비상대책을 발표하는 소식들이었죠. 하지만 통계 수치들은 제가 직접 목격한 인간적인 이야기들을 담아내지 못했어요. 딸이 쓰러진 어머니를 부채질하는 모습, 폭염에도 불구하고 택배를 배달해야 하는 노동자들, 더위로 인해 문을 닫아야 하는 작은 사업체들의 이야기 말이에요. 각각의 이야기는 기후 변화가 더 이상 먼 미래의 위협이 아니라 현재의 파괴적인 현실임을 상기시켜 주었죠. 연구 노트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것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폭염은 첫 번째 재앙이었고 더 많은 것이 올 것이라는 전조였어요. 대기 중에 극단적인 에너지는 어딘가로 가야 했고 수십 년간 기후 모델을 연구한 저는 다음에 무엇이 올지 대략 알고 있었죠. 하지만 그때조차도 저는 일본이 여러 재난이 동시에 닥치는 완벽한 폭풍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나하나가 파괴적이고 함께 모이면 전례가 없는 재앙이 될 것들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 방으로 돌아와서 저는 카메라에 담긴 이미지들을 살펴봤어요. 녹는 플라스틱 음식, 부풀어 오른 도로, 지친 의료진들, 말라버린 논밭들. 각각의 사진은 지구가 우리에게 보내는 메시지의 한 조각이었죠.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메시지였습니다. 일본이 견디고 있는 고통을 목격하면서 저는 이것이 한 나라만의 위기가 아니라 전 인류에 대한 경고임을 깨달았어요. 우리가 사는 방식을 바꾸지 않으면 이런 극단적인 사건들이 뉴노멀이 될 것이라는 경고 말입니다. 폭염은 계속되었고 매일 새로운 기록과 새로운 비극을 가져왔어요. 하지만 그것은 더 큰 이야기의 첫 장에 불과했죠. 앞으로 몇 주, 몇 달 동안 일본은 인간의 회복력과 자연의 힘을 모두 시험하는 일련의 재난들을 견뎌야 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목격하고 기록하고 세상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그곳에 있었어요. 병원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숨이 막혔어요. 에어컨이 있는데도 열기가 느껴졌죠. 침대마다 열사병 환자들이 누워 있었습니다. 간호사들은 뛰어다니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지친 얼굴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죠. 이틀 만에 300명이 넘게 왔어요. 한 간호사가 말했습니다. 그녀의 이마에도 땀이 흘렀어요.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숫자를 적기 시작했죠. 2주 동안 1,800명. 그중 55%가 노인들이었어요. 이 숫자들이 제 마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세 번째 병실에서 다나카 할머니를 만났어요. 78살이셨죠. 할머니는 침대에 누워 계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어요. 손에는 링거 줄이 연결되어 있었죠. 에어컨을 켤 수가 없었어요. 할머니가 약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전기세가 너무 비싸서.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할머니의 이야기는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같은 이야기를 수십 번 들었죠. 혼자 사는 노인들, 더위를 참다가 쓰러진 사람들, 도움을 청할 곳이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병원을 나와서 거리를 걸었습니다. 오후 2시였는데도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가게들은 문을 닫았죠. 공사장에서는 일을 중단했습니다. 너무 더워서 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한 공사 현장을 지나갔어요. 노동자 한 명이 그늘에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이 빨갰죠.
물을 계속 마시고 있었어요. 오늘 2명이 쓰러졌어요. 그가 말했습니다. 병원에 실려갔죠. 저는 다시 메모했어요. 노동자들의 피해, 건설업의 마비, 경제적 손실,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시골로 가는 기차를 탔어요. 농촌의 상황을 보러 갔죠. 창밖으로 논밭이 보였습니다. 벼가 누렇게 말라가고 있었어요. 평소라면 푸른 들판이었을 텐데 지금은 갈색이었죠. 한 농부를 만났습니다. 60대 남자였어요. 그는 마른 논을 보며 한숨을 쉬었죠. 40년 농사를 지었는데 이런 더위는 처음이에요. 그가 말했습니다. 올해 수확은 망했어요. 저는 그의 얼굴을 봤어요. 깊은 주름 사이로 절망이 보였죠. 한 해 농사가 망가지면 그 가족은 어떻게 살까요?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시로 돌아오는 길에 전력 회사를 방문했어요. 관계자가 차트를 보여줬죠. 전력 사용량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매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어요. 그가 설명했죠. 정전 위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기요금 고지서도 봤어요. 평소보다 2배, 3배로 올랐죠. 가난한 사람들은 선택해야 했습니다. 더위를 참을 것인가, 돈을 쓸 것인가. 많은 사람들이 더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실려갔죠. 관광지도 돌아봤습니다. 유명한 절이나 신사들이 텅 비어 있었어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일정을 취소했죠. 호텔들은 손님이 없었습니다. 식당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한 호텔 매니저가 말했습니다. 예약 취소가 80%예요. 이대로면 문을 닫아야 해요. 저는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하루에 수십억 엔의 손실, 일주일이면 수백억, 한 달이면 숫자가 너무 커서 상상하기 어려웠죠. 하지만 진짜 문제는 돈이 아니었어요. 사람들의 고통이었죠. 병원에서 만난 환자들, 농사를 망친 농부들, 일을 못하는 노동자들, 에어컨을 못 켜는 노인들. 이들의 고통은 숫자로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도 기온은 떨어지지 않았어요. 35도를 유지했죠. 사람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유령 도시 같았어요. 한 편의점에 들렀습니다. 음료수 코너가 텅 비어 있었죠. 점원이 말했어요. 하루에 3번씩 채워도 모자라요. 사람들이 물을 사재기하고 있어요. 저는 뉴스를 확인했습니다. 또 다른 도시에서 정전이 일어났다고 했어요. 병원의 응급실이 포화 상태라고 했죠. 농작물 피해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기록하면서 저는 깨달았어요. 기후변화는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었죠. 지금 여기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삶을 파괴하고 있었어요. 밤이 되었지만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창문을 열어도 뜨거운 바람만 들어왔죠. 에어컨을 켰지만 전기세가 걱정됐어요. 다나카 할머니처럼 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쓰러질까요? 더 많은 농작물이 죽을까요? 언제까지 이 더위가 계속될까요? 저는 메모장을 다시 봤습니다. 숫자들이 빼곡했어요. 하지만 이 숫자들 뒤에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었죠. 고통받는 사람들, 희망을 잃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역사상 최악의 여름의 진짜 모습이었어요. 단순한 기온 기록이 아니었죠. 인간의 고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어요. 7월 30일, 찌는 듯한 더위만으로도 충분히 힘들었는데 갑작스러운 긴급 경보음이 저를 호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게 했어요.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처에서 규모 8.8의 대지진이 발생했다는 소식이었죠. 일본 태평양 연안 전역에 쓰나미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2011년의 재난을 꼼꼼히 연구했던 저로서는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바로 알 수 있었어요. 몇 분도 지나지 않아 저는 렌터카에 몸을 실었습니다. 대피 상황을 기록하기 위해 해안으로 향하는 길이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무모한 결정이었더군요. 대피 규모는 엄청났어요. 200만 명이 높은 곳으로 대피하라는 명령을 받았죠. 가족들이 들 수 있는 것만 겨우 챙겨서 도망가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2011년의 기억이 그들 마음속에 아직도 생생했던 거예요. 일본의 대피 시스템은 정말 놀라웠어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고 연습한 결과였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란은 피할 수 없었습니다.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찼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어요. 그 혼란 속에서 저는 끔찍한 사고를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50대 여성분이 운전하던 차가 다른 차와 충돌하는 장면이었어요. 두 차 모두 꽉 막힌 대피로에서 빠져나가려고 애쓰다가 사고가 난 것이었죠. 그분은 결국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재난은 단순히 자연재해만이 아니었어요. 인간의 공포와 패닉이 더해졌고 아무리 잘 준비된 시스템도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줬죠. 제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누군가의 어머니였을, 누군가의 아내였을 그분을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어요. 해안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 위에 서서 저는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과학자로서의 호기심과 원시적인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파도는 평소와 다르게 움직이고 있었죠. 바다의 색깔도 이상했습니다. 뭔가 거대한 힘이 깊은 곳에서 꿈틀거리는 것 같았어요. 드디어 쓰나미가 왔을 때 다행히 예상보다는 작았습니다. 가장 높은 곳이 1.3m 정도였죠. 하지만 바다가 부풀어 오르며 육지로 밀려드는 광경은 여전히 무서웠어요. 검은 물결이 해안가를 삼키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다녔고 건물들이 물에 잠겼어요.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언덕 위까지 들려왔죠. 위험해요. 더 높이 올라가세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났어요. 1.3m라고 해서 안전한 건 아니었죠. 물의 힘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이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기후변화 시대에는 여러 재난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요. 폭염과 지진, 그리고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쳤죠. 각각의 재난이 서로를 더 악화시켰습니다. 더위에 지친 사람들은 대피하기가 더 힘들었어요. 정전으로 에어컨이 멈춘 대피소는 찜통 같았죠.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이 특히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의료진들은 열사병 환자와 부상자를 동시에 돌봐야 했어요. 저는 카메라를 들고 이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렌즈를 통해 보는 현실은 너무나 잔인했어요. 한 할머니가 손자를 꼭 안고 언덕을 오르는 모습이 보였죠. 그녀의 얼굴에는 2011년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한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또다시야. 할머니의 중얼거림이 제 귀에 들렸어요. 그 말 속에는 한 번의 재난도 감당하기 힘든데 또다시 같은 일을 겪어야 하는 절망이 담겨 있었죠. 쓰나미가 물러간 후 해안가는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들은 무너졌고 도로는 갈라졌어요. 하지만 가장 충격적인 건 사람들의 표정이었죠. 살아남은 안도감과 앞으로에 대한 두려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구조대원들이 신속하게 움직였어요. 일본의 재난 대응 시스템은 정말 인상적이었죠. 하지만 아무리 준비를 잘해도 자연의 힘 앞에서 인간은 작고 약한 존재라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저녁이 되자 피난 쏘는 사람들로 가득 찼어요. 에어컨도 없는 체육관에서 수백 명이 함께 지내야 했죠. 더위와 공포, 그리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걱정이 공기 중에 무겁게 떠다녔습니다. 한 어린 소년이 엄마에게 물었어요. 우리 집은 괜찮을까요? 엄마는 아이를 꼭 안으며 대답했죠. 응, 괜찮을 거야. 우리가 무사한 게 가장 중요한 거란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집이 무사할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피난소의 열기는 더욱 숨막혔습니다. 사람들은 부채질을 하며 더위를 견뎠어요. 아기들의 울음소리, 어르신들의 신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죠. 저는 구석에 앉아 오늘 일어난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지진, 쓰나미, 그리고 폭염. 이 세 가지 재난이 동시에 일어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게 우리가 앞으로 마주해야 할 현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기후변화는 단순히 날씨가 더워지는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모든 종류의 재난을 더 자주, 더 강하게, 그리고 더 복잡하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그 무서운 현실을 보여주는 예고편 같았죠. 새벽녘, 저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피난소 밖으로 나왔어요. 하늘에는 별이 빛나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오늘 목격한 50대 여성의 사고가 계속 떠올랐어요. 재난 속에서 목숨을 잃은 그녀를 생각하니 가슴이 아팠죠. 멀리서 여진으로 인한 작은 진동이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이 다시 긴장했어요. 이 악몽 같은 하루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 모두가 알고 있었죠. 저는 노트북을 열고 오늘의 기록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이런 일들을 기억해야 했어요. 미래 세대를 위해, 더 나은 대비를 위해, 그리고 오늘 희생된 분들을 위해서라도 말이죠. 태양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날이 밝았지만 어제의 상처는 그대로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사람들의 회복력은 놀라웠어요.
벌써 청소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보였고 서로를 돕는 모습이 곳곳에서 목격되었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큰 재난이 와도 우리는 다시 일어서고 서로를 도우며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더 현명해져야 했어요. 기후변화가 가져올 복합재난에 대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세대의 가장 큰 숙제였죠. 쓰나미 경보가 마침내 해제되었어요. 하지만 제 노트북 화면에는 또 다른 위협이 나타났죠. 태풍 크로사가 초속 35m의 강풍을 몰고 일본을 향해 돌진하고 있었습니다. 타이밍이 정말 최악이었어요. 몇 주간 계속된 극심한 더위로 땅이 바짝 말라 있었거든요. 딱딱하게 굳은 흙은 물을 제대로 흡수할 수 없었죠. 제가 연구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떠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갑작스러운 홍수와 산사태가 일어나기 쉬웠어요. 한국어로 복합재난이라고 부르는 가장 위험한 상황이었죠. 저는 일본 기상청 비상센터로 향했습니다. 방문 연구원 자격으로 특별히 출입이 허가된 곳이었어요. 기상학자들이 크로사의 경로를 추적하는 동안 센터 안의 분위기는 무거웠죠. 관동 지방에 태풍 경보가 발령되었습니다. 도쿄를 포함한 지역이었어요. 수천만 명이 영향을 받게 될 거였죠. 교통 시스템이 미리 운행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기차역이 텅 비어 있었어요. 전광판에는 끝없는 운행 취소 안내만 떴죠. 그 모습이 너무나 기묘했답니다. 태풍이 다가오면서 새로운 대피 명령이 내려졌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달랐죠. 밖의 더위가 태풍만큼이나 치명적인데 수백만 명을 어디로 대피시킬 수 있을까요? 많은 비상 대피소에는 제대로 된 냉방 시설이 없었습니다. 그곳은 압력수처럼 뜨겁고 답답했어요. 제가 방문한 몇몇 대피소의 상황은 정말 심각했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 중 하나인 일본의 재난 대피소라기보다는 난민 수용소 같았거든요. 한 대피소에서 만난 80대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더운 대피소는 처음이에요. 할머니의 이마에는 땀방울이 송글송글 맺혀 있었죠. 대피소 관리자들은 최선을 다했지만 준비가 부족했습니다. 선풍기 몇 대로는 수백 명이 모인 체육관의 열기를 식힐 수 없었어요. 사람들은 종이부채로 부채질을 하며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렸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재난이 재난을 부른다. 더위를 피해 대피소로 왔지만 대피소도 더위로부터 안전하지 않다. 태풍이 가까워질수록 바람이 강해졌어요.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아이들은 무서워하며 엄마 품에 파고들었습니다. 어른들도 불안한 표정을 감추지 못했어요. 한 중년 남성이 휴대폰을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이 걱정되는군요. 그의 집은 해안가 근처였대요.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지역이었죠. 밤이 깊어갈수록 상황은 더 나빠졌습니다. 정전이 시작되었어요. 비상 발전기가 작동했지만 에어컨을 돌리기에는 전력이 부족했죠. 최소한의 조명과 의료 장비 운영에만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손전등을 켜고 계속 기록했어요. 이런 복합재난 상황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대처하는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거나 실패하는지 모두 중요한 데이터였거든요. 새벽 3시쯤 태풍의 눈이 우리 지역을 지나갔습니다. 잠시 바람이 멈췄어요. 하지만 모두가 알고 있었죠. 이건 잠시뿐이라는 걸요. 곧 태풍의 뒤쪽이 지나가며 다시 강풍이 불 거였습니다. 한 자원봉사자가 물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조금만 더 참으세요. 곧 지나갈 거예요.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에도 피로가 묻어났죠. 태풍이 지나간 후의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했습니다. 폭우로 인한 침수, 강풍으로 인한 건물 파손, 그리고 정전으로 인한 2차 피해까지.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여전히 계속되는 폭염이었어요. 전기가 끊긴 지역에서는 에어컨도 선풍기도 사용할 수 없었죠. 창문은 태풍 피해로 깨져 있거나 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사람들은 더위와 싸우면서 동시에 태풍 피해를 복구해야 했어요. 제가 만난 한 구조대원이 지친 목소리로 말했더군요. 20년 동안 이 일을 했지만 이렇게 힘든 상황은 처음입니다. 그의 유니폼은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어요. 하루에 열사병 환자 수십 명을 병원으로 이송하면서 동시에 태풍 피해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해야 했거든요. 복합 재난의 무서움이 바로 이거였습니다. 하나의 재난이 끝나기도 전에 다른 재난이 덮쳐오고 그 피해가 서로 얽혀 더 큰 피해를 만들어냈죠. 저는 생각했어요.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에 대비해야 할 것은 단순히 개별 재난이 아니라 이런 복합적이고 연쇄적인 재난 상황이라는 것을요. 일본의 경험은
전 세계의 중요한 교훈이 될 거였습니다. 크로사가 상륙했을 때 저는 강화된 관측소에 있었어요. 자연이 그 분노를 쏟아내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죠. 비는 너무 두꺼운 장막처럼 쏟아져 내려서 시야가 겨우 몇 미터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단 몇 시간 만에 어떤 지역은 100mm가 넘는 비를 받았더군요. 하지만 정말로 무서웠던 건 바람이었어요. 단순히 바람의 세기만이 아니라 몇 주간의 기록적인 기온으로 과열된 도시 지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가 무서웠죠. 열역학적 작용이 제가 본 적 없는 작은 토네이도와 바람 패턴을 만들어냈습니다. 극한 날씨를 연구한 몇 년 동안에도 이런 건 처음이었어요. 이미 폭염 사상자와 쓰나미 대피로 한계에 다다른 긴급 대응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비상대응 조정관들이 불가능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지켜봤어요. 어느 침수 지역을 우선시할지, 이미 열사병 환자로 가득 찬 병원을 어떻게 대피시킬지, 모든 현이 도움을 요청할 때 자원을 어디서 찾을지 말이죠. 최고 기온이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인프라를 약화시켰더군요. 열로 팽창된 전선은 바람에 더 쉽게 끊어졌습니다. 몇 주간의 극심한 더위로 부드러워진 아스팔트 도로는 진흙처럼 씻겨나갔어요. 이 혼돈 속에서 저는 놀라운 것을 목격했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의 회복력이었죠. 이웃이 이웃을 돕고, 젊은이들이 노인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고, 가게 주인들이 무료로 피난처와 물을 제공하려고 문을 열었어요. 그들의 나라가 역사상 최악의 여름을 맞이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왜 그들이 그토록 많은 재난을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번엔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 없었어요. 우리가 기후 재앙의 새로운 시대로 들어가는 보이지 않는 문턱을 넘었다는 느낌 말이죠. 관측소의 창문이 바람에 덜컹거릴 때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밖에서는 금속이 찢어지는 소리와 나무가 부러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어요. 제 옆에 있던 동료 기상학자는 얼굴이 창백해져서 모니터를 쳐다보고 있었죠. 바람 속도가 시속 180km를 넘었어요. 그가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도시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몇 주 전만 해도 사람들이 더위를 피해 그늘을 찾던 거리가 이제는 거대한 강이 되어 있었죠. 자동차들이 장난감처럼 떠내려가고 있었어요. 무전기에서 끊임없이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구조 요청, 의료 지원 요청, 더 많은 인력 요청. 하지만 모두가 압도당한 상황이었죠. 어디에도 여유 인력이 없었어요. 저는 며칠 전 인터뷰했던 한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1959년 이세만 태풍을 경험했다고 했었죠. 그때도 무서웠지만 이번처럼 덥지는 않았어요 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그녀가 무사하기를 빌었어요. 열이 모든 것을 더 악화시켰습니다. 평소라면 태풍이 지나가면서 기온이 떨어졌을 텐데 이번엔 달랐어요. 도시가 몇 주간 축적한 열이 폭풍과 만나 이상한 현상을 만들어냈죠. 따뜻한 공기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만든 소용돌이가 건물 사이를 휘몰아쳤습니다. 제가 있던 관측소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서는 이미 대규모 정전이 시작됐어요. 에어컨 없이는 견딜 수 없는 더위 속에서 전기가 끊긴다는 것은 또 다른 재앙이었죠. 병원들은 비상 발전기로 전환했지만 그것도 언제까지 버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새벽 3시경 가장 강력한 바람이 불어왔어요. 건물 전체가 흔들렸고 저는 책상 아래로 몸을 숨겼습니다. 누군가가 비명을 질렀지만 바람 소리에 묻혀 거의 들리지 않았죠. 몇 분이 몇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마치 거대한 스위치를 끈 것처럼 바람이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의 눈이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일어나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거리는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해 있었어요. 나무들이 뿌리째 뽑혀 있었고 자동차들이 건물에 박혀 있었으며 전봇대가 쓰러져 있었죠. 그리고 여전히 비는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절반이에요. 동료가 말했어요. 곧 뒤쪽 벽이 올 거예요.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제 시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죠. 무전기에서 새로운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해안 지역에서 또 다른 쓰나미 경보가 발령됐다고 했어요. 태풍이 만든 폭풍 해일이 이미 약해진 방파제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렸어요. 땀인지 빗물인지 구분이 안 됐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압도적이었어요. 수십 년간 기후 변화를 연구하고 경고해왔지만 실제로 이런 규모의 재앙을 목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이었죠. 하지만 절망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구조 성공 소식들, 서로를 돕는 사람들의 이야기. 한 젊은이가 아파트 건물에 갇힌 세 가족을 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어떤 편의점 주인은 자신의 가게를 개방해 1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했다고 했죠. 태풍의 뒤쪽 벽이 다가오면서 바람이 다시 강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엔 반대 방향에서 불어왔어요. 이미 약해진 구조물들이 이번엔 견딜 수 있을까 걱정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꺼내 기록을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해야 했으니까요. 미래 세대가 이해할 수 있도록,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말이죠. 기압 920 헥토파스칼, 풍속 185금, 강수량 시간당 120mm. 숫자들을 적으면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태풍이 아니었어요. 기후 변화가 만든 괴물이었죠. 새벽 5시가 되자 드디어 바람이 잦아들기 시작했습니다. 태풍이 내륙으로 이동하면서 약해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비는 여전히 계속됐고 이미 포화 상태인 땅은 더 이상 물을 흡수할 수 없었죠. 첫 햇살이 구름 사이로 비치기 시작했을 때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는 여전히 뜨겁고 습했어요. 발밑에는 잔해들이 널려 있었고 어디선가 사이렌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죠. 그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현실이라는 것을요. 더 강력하고, 더 빈번하고, 더 예측 불가능한 재난들. 우리는 적응해야 했어요. 선택의 여지가 없었죠. 멀리서 구조 헬기가 날아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어요. 복구와 재건의 긴 여정이 이제 막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분석하고 세상에 알려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꼈어요. 역사상 최악의 여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인간의 회복력과 연대의 정신을 목격했죠. 그것이 제게 희망을 줬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 새로운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희망 말이에요. 즉각적인 위험이 지나가고 제가 데이터를 정리하기 시작하자 제가 목격한 것의 전체적인 규모가 명확해졌어요. 이건 단순히 나쁜 여름이나 불행한 재난의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미래의 미리 보기였죠. 제가 수년간 연구했던 기후변화 모델들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고 그 현실은 어떤 예측보다도 더 무서웠어요. 숫자들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이 입원했고 수십억 달러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전체 농업 지역이 황폐화되었고 한 국가의 자신감이 흔들렸죠. 하지만 통계를 넘어서 저는 만났던 사람들의 얼굴을 가슴에 품고 있었어요. 타나카 할머니와 그런 더위에 준비되지 않은 시스템에 버려진 노인들, 죽을 수도 있는 온도에서 쓰나미 경보를 피해 대피하는 피해자들, 모든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일하는 응급 구조대원들 말이에요. 제가 일본을 떠날 준비를 하면서 제 임무가 바뀌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극한 날씨를 기록하는 연구원이 아니었어요. 인류 역사의 전환점을 목격한 증인이 되었죠. 제가 관찰한 복합 재난은 이상 현상이 아니라 전조였습니다. 첫날 제가 촬영한 녹아내리는 음식 진열대는 이제 예언적으로 보였어요. 우리 문명 자체가 우리가 만들었지만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압력 아래서 녹기 시작하고 있었던 거죠. 제 최종 보고서는 단순히 기상 데이터와 재난 대응 프로토콜에 관한 것이 아닐 거예요. 경고이자 행동 촉구가 될 것입니다. 일본 역사상 최악의 여름은 가장 준비된 국가들조차도 기후로 인한 재난들의 수렴으로 무릎을 꿇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죠. 자연재해는 더 이상 전통적인 의미에서 자연적이지 않았어요. 우리의 변화하는 기후에 의해 증폭되고 배가 되었습니다. 나리타에서 제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저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준 그 열도를 내려다봤어요. 어딘가 아래에서는 삶이 천천히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정상 자체가 재정이 되었죠. 계산의 여름은 끝났지만 그 교훈은 앞으로 몇 년 동안 울려 퍼질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일본의 최악의 여름뿐만 아니라 아마도 모든 인류에게 더 위험한 새로운 시대의 첫 번째 여름을 목격했어요. 쓰나미 경보는 해제되었고 태풍은 지나갔으며 폭염도 결국 꺾일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폭풍,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지구의 경고를 무시하면서 만들어낸 폭풍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저 기후과학자이자 마지못해 예언자가 된 제리온 발레몬트는 제게 남은 시간이 얼마든 간에 세계가 이해하도록 만들 것입니다. 우리 문명의 기초가 녹아내리기 시작한 그 여름 동안 일본에서 제가 본 것을 말이에요. 배낭을 메고 공항을 걸으면서 저는 이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습니다. 데이터와 차트를 가지고 도착했던 과학자는 이제 이야기와 얼굴,
그리고 깊은 책임감을 가지고 떠나고 있었죠.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행동하지 않으면 치러야 할 대가를 직접 목격했어요. 게이트에서 기다리면서 저는 노트북을 꺼내 쓰기 시작했습니다. 첫 문장이 쉽게 나왔어요. 이번 여름,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준비되어 있지 않았어요. 보고서는 사실들로 시작할 것입니다. 온도 기록, 사망자 수, 경제적 손실. 하지만 곧 인간적인 이야기로 바뀔 거예요. 에어컨이 고장난 열차에서 쓰러진 통근자들, 홍수가 난 집에서 구조를 기다리며 동시에 열사병과 싸우는 가족들, 더위로 갈라진 활주로 때문에 이륙할 수 없는 비행기들의 이야기 말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희망에 대해서도 쓸 거예요. 이웃을 확인하러 간 공동체들, 냉각센터를 연 자원봉사자들, 한계를 넘어서 일한 의료진들에 대해서요. 인류는 회복력이 있지만 그 회복력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빠르게 그 한계에 다가가고 있었죠. 제 비행기가 탑승을 시작하면서 저는 마지막으로 일본을 돌아봤어요. 어딘가에서 새로운 태풍이 형성되고 있었고 다른 곳에서는 가뭄이 계속되고 있었으며 빙하는 계속 녹고 있었습니다. 순환은 계속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적어도 한 명의 과학자가 더 있었죠. 숫자뿐만 아니라 인간의 비용도 이해하는 과학자가요. 좌석에 자리를 잡으면서 저는 눈을 감고 제가 본 모든 것을 기억하려고 했어요. 타나카 할머니의 지친 미소, 대피소의 무더운 공기, 거리를 흐르는 진흙탕물, 응급실의 끊임없는 소음. 이것들은 이제 제 일부가 되었고 제가 전하는 모든 강의, 쓰는 모든 논문, 하는 모든 인터뷰에 스며들 것입니다. 비행기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면서 저는 알았어요. 이것이 시작일 뿐이라는 것을. 일본의 최악의 여름은 끝났지만 세계의 기후 위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죠. 그리고 우리 모두가 목격자가 될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것인가였어요. 제 이름은 제리온 발레몬트입니다. 저는 기후 과학자예요. 그리고 저는 미래를 봤습니다. 이제 제가 할 일은 다른 사람들도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죠. 너무 늦기 전에 말이에요.